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변신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변신 1.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레고로 잠자는 침대 속에서 자신이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약간 들어보니 배가 활 모양의 딱딱한 갈색 마디들로 갈라져 불룩하게 솟아있었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것 같은 배 위에 간신히 걸쳐져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가이울 정도로 가느다란 다리 여러 개가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떨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작지만 사람이 거처하기에 알맞게 잘 정돈된 방, 바로 자신의 방이 친숙한 내 벽에 조용히 둘러싸여 있었다. 포장이 풀어진 원단 견본 묶음을 펼쳐놓은 잠자는 외판 사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풀어진 원단 견본 묶음을 펼쳐놓은 책상 위에는 자신이 얼마 전 화부에서 오려 예쁘장한 금박 액자에 넣어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걸치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양팔의 아랫부분을 온통 감싸고 있는 도톰한 모피 토시를 그의 눈을 향해 치켜들고 있었다. 이어 그레고르는 시선을 창가로 옮겼다. 빗방울이 창문의 얇은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산한 날씨가 그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금만 더 자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은 실현될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현재 처지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온 힘을 다해 오른쪽으로 간신히 방향을 틀어보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몸은 마구 기웃덩거리며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 다시 돌아갈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수백 번이나 발버둥을 치면서도 허우적대는 다리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가볍지만 다소 둔한 통증을 느끼고서야 그 발버둥을 멈추었다. 일은? 그는 생각했다. 하필 왜 이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했을까? 매일 출장이라니. 원래부터가 본사 근무보다 스트레스도 훨씬 심한 일인데다가 출장 때문에 신경 쓸 일까지 과중되니 말이야. 제 시간에 맞춰 기차를 연이어 타야 하고 식사는 불규칙하고 형편없지. 매번 바뀌어서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인간관계까지. 차라리 악랄한 놈이 이 모든 걸 갖고 가버렸으면 좋으련만. 그는 배 위쪽으로 살짝 가려움을 느꼈다. 등을 천천히 움직여 침대 다리 쪽으로 몸을 밀고 나니 머리를 약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가려운 부위를 찾아보니 새하얀 점이 수두룩했다. 그레고르로서는 그게 무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한쪽 발로 그것을 긁어보려 했다가 금방 발을 걷어들이고 말았다. 스치기만 했는데도 서늘한 느낌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이전 상태로 미끄러졌다. 항상 일찍 일어나니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멍청해지지. 사람은 잠을 자야 돼. 다른 외판 사원들은 하렘의 여인들처럼 사는데 말이야. 가령 내가 오전 내내 힘들게 얻은 주문서를 버리고 숙소로 돌아오면 그 인간들은 그제야 아침 식사를 하고 있거든. 내가 우리 사장의 보는 앞에서 그랬다가는 당장 해고당할 일이지. 차라리 내 입장에선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누가 알겠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참고 있지만 그 이유만 아니라면 진작 사표를 던지고 사장 앞에 당당히 서서 그동안 속에 담고 있던 말들을 모조리 쏟아내었을 거야. 그러면 사장은 책상에서 나자빠지고 말걸. 책상에 걸터앉아 높은 데서 직원들을 깔보며 말하는 그 꼬라지는 참 유별나기도 하지. 게다가 사장은 귀가 어두워서 아주 가까이 다가서서 말을 해야 하거든. 그나저나 아직 희망을 포기할 때는 아니지. 언젠가 부모님이 그 인간에게 진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모으기만 하면. 물론 아직 5, 6년은 더 걸리겠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큰 전기가 되겠지. 그러려면 일단 일어나야 해.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는 자명종을 올려다 보았다. 맙소사,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벌써 6시 30분이었다. 게다가 시계바늘은 조용히 앞으로 움직여 30분을 지나 어느덧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째서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을까? 침대에서 봐도 시계는 정확히 4시에 울도록 맞춰져 있었다. 시계가 울린 건 분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방 안에 있는 가구가 흔들릴 정도의 소리에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단 말인가?
물론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잤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골아 떨어지기는 했나 보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기차는 7시에 출발하고 그 시간에 맞추려면 정신없이 서둘러야 하건만 견본은 아직 포장도 못했고 기분이 완전히 상쾌한 느낌도 아닌데다가 몸은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다. 그 기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사장의 호된 질책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사장 비서가 5시 출발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직무 태만을 지인작 일러 바쳤을 테니까 말이다. 그 작자의 말로 줏대나 이해심이라고는 없는 사장의 끈앞을 아니던가. 그렇다면 몸이 아팠다고 둘러대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대단히 궁색하고 의심을 살 만한 변명일 뿐이다. 그레고르는 지난 5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아팠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의료보험회사에서 보낸 의사를 데리고 와서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고 부모님에게 비난을 퍼붓고 이 의사의 진단을 빌미로 다른 모든 항변을 잘라버릴 게 뻔했다. 그 의사는 이 세상에는 아주 건강하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그 의사가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그레고르는 오래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정말 쓸데없이 졸린 것만 빼고는 아주 항상 건강한 편이었고 게다가 지금은 유달리 왕성한 식욕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지 못한 채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동안 그때 마침 시계가 6시 45분을 알렸다. 베개물이 쪽문에서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하며 부르는 소리였다. 어머니였다. 벌써 6시 45분인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분명 예전의 자기 목소리였지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한 억누를 수 없고 고통스럽게 끽끽대는 소리가 그대로 뒤섞여 있었다. 결국 그의 말들은 처음에만 분명히 들릴 뿐 나중에는 뒤울림 때문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흩어져 버렸다. 그레고르는 일일이 대답하고 모든 걸 설명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저 예, 어머니 고마워요. 곧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무로 된 문이라 밖에서는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아마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어머니가 이 설명만으로 마음을 놓고 신발을 끌면서 가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 때문에 뜻밖에도 그레고르가 아직 집에 있다는 사실을 다른 식구들이 알게 되었고 곧 아버지가 옆문을 두드렸다. 비록 약하지만 주먹으로 두드린 것이었다. 그레고르 어떻게 된 거니?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리고 잠시 후 더 나지막한 소리로 재촉했다. 그레고르야. 맞은편 문에서는 여동생이 하소연하듯 조용히 말했다. 그레고르 오빠 어디 아파?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양쪽 문에다 대고 그레고르는 대답했다. 준비는 다 했어요. 그는 소리를 낼 때 최대한 조심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띄엄띄엄 끊어가며 말을 함으로써 식구들이 자기 목소리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경 썼다. 아버지는 식탁으로 돌아갔지만 여동생은 다시 속삭였다. 오빠 문 좀 열어봐 제발.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출장을 자주 다닌 덕분에 집에서도 밤중에 문을 잠그고자 하는 신중한 습관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무엇보다 그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하고 싶었다. 이후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리라. 지금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야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침대에서 불편한 자세로 누워있는 바람에 생긴 것 같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다가도 일어나보면 그저 착각이었던 경험이 예전에도 종종 있었다. 그러자 오늘 아침에 한 공상들이 어떻게 서서히 떨어져 나갈지가 궁금해졌다. 목소리가 변한 것도 외판사원이라면 직업병처럼 의뢰 겪기 마련인 심한 감기의 징조뿐이라고 여기면서 그는 그 생각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걷어내려는 일은 아주 쉬웠다. 숨을 쉬어 몸을 약간 부풀리자 저절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그 다음 과정이 힘들었다. 특히 이상할 정도로 옆으로 퍼져 있는 그의 몸이 문제였다. 몸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팔과 손이 필요한데 다리만 여러 개 달려 있을 뿐이었고 그것들조차도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쉼없이 버둥대고 있었다. 게다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일단 다리 하나를 구부려 볼까 했더니 도리어 쭉 펴지고 말았다. 마침내 간신히 그 다리로 원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지만 그 사이 다른 다리들이 마치 족쇄에서 풀려난 듯
그러나 아주 고통스럽게 흥분해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어서는 안 돼. 그레고르는 이렇게 다짐했다. 일단 그는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밀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아 대체 어떤 모습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하반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레고르는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거의 미친 듯이 입는 힘을 다해 앞뒤 따질 새 없이 몸을 앞쪽으로 밀어보았지만 그만 방향을 바로잡아 침대 다리 아랫부분에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불이 붙은 듯한 통증을 느끼고서야 그는 지금 이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하반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그는 상반신부터 먼저 침대에서 빼내리고 머리를 침대 모서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렸다. 그 동작은 쉬웠다. 넓적하고 무거운 몸이었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 그 육중한 것이 서서히 따라 돌아갔다. 하지만 막상 머리가 침대 밖 허공에 뜨게 되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겁이 났다. 이러다 결국 침대에서 떨어져 버린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를 다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결국 그는 차라리 침대에 있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같은 힘을 들인 끝에 그는 조금 전과 같이 등을 댄 자세로 누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재차 그의 여러 다리들이 한층 더 화를 내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지금처럼 모든 발들이 제멋대로 놀고 있는 상태로는 안정과 질서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침대에 마냥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 여기를 벗어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절망감 속에서 무턱대고 결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는 사실도 중간중간 잊지 않고 떠올렸다. 그런 순간이면 한껏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으나 안타깝게도 좁은 길의 건너편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낀 아침 안개만으로는 그 어떤 확신이나 유쾌함을 얻을 수 없었다. 벌써 7시네. 자명종이 다시 울리자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7시나 되었는데 아직도 안개가 저렇게 끼어 있다니. 나지막하게 숨을 쉬면서 한동안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이 완전한 정적 속에서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기대하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곧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7시 15분 전에는 무조건 침대를 벗어나야 해. 그 시간이 되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러 회사에서 누군가가 오게 될 거야. 회사는 7시 전에 문을 여니까 말이야. 그는 자기 몸통 전체를 큰 대자로 쫙 펴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그네를 타듯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침대 밖으로 떨어질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잽싸게 머리를 번쩍 치켜들 작정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등은 딱딱하니까 양탄자 위에 떨어져도 아무 일 없을 터였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침대에서 떨어질 때 소리가 크게 날 것 같다는 점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아마 각자 방에 있는 식구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레고르의 몸이 절반쯤 침대 밖으로 나가 있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힘들기보다는 재미있는 놀이 같아서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그네를 타듯이 몸을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누가 와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힘이 센 사람 둘 정도면 그는 아버지와 한여를 떠올렸다. 둘 정도면 충분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둥그런 등 밑으로 팔을 집어넣어 껍질 벗기듯 내 몸을 침대에서 떼어내 허리를 굽혀 내려놓은 다음 내가 바닥에서 몸을 완전히 뒤집을 때까지 조심스레 기다려주기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 다리들이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이 잠겼다는 사실은 둘째치고 정말 도와달라고 소리칠 것인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니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미 그의 몸은 조금만 더 세게 흔들었다가는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침대 밖으로 밀려 나와 있었고 5분만 더 지나면 7시 15분이 되기 때문에 그는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회사에서 누가 왔구나.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리는 더 급하게 춤을 추는데도 몸은 자꾸 굳어갔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식구들이 문을 안 열어주겠지. 그레고르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여는 여느 때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현관 쪽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 인사말만 듣고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지배인이었다.
어쩌다가 그레고르는 아주 조금만 늦어도 즉각 엄청난 죄를 저지른 듯한 혐의를 받는 회사에서 일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일까? 직원들은 모두 다 건달뿐인가? 그들 중에는 아침 몇 시간을 회사를 위해 온전히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져서 정신이 나가 침대를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충직하고 성실한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수습사원 한 명만 보내. 이런 조사질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수습사원 한 명만 보내 물어봐도 족하지 않을까? 기어이 지배인이 직접 와야 했을까? 꼭 그렇게 해서 이런 수상한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지배인의 판단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아무 죄 없는 식구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단 말인가? 결국 제대로 결단을 내렸다기보다 이런 생각에 흥분해버린 나머지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날렸다. 꽝 하고 소리가 났지만 요란할 정도는 아니었다. 양탄자 덕분에 살짝 약해지기도 했고 생각보다 등에 탄력이 있어서 둔탁한 소리가 조금 나서도 거리 주목을 끌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머리를 충분히 조심하며 치켜들지 않은 탓에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나고 아프기도 해서 양탄자의 머리를 돌리고 비벼댔다. 저 안에 무언가가 떨어진 것 같군요. 왼쪽 옆방에 있던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그레고르의 이런 물음에 거친 답변이라도 하려는 듯 옆방에 있던 지배인이 뚜벅뚜벅 몇 걸음을 옮기며 에나멜 가죽 구두 소리를 냈다. 그러자 오른쪽 옆방에 있던 여동생이 그레고르에게 소근거리며 기뜸을 해주었다. 그레고르 오빠, 지배인님이 오셨어. 나도 알아. 그레고르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감히 여동생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했다. 그레고르, 이제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님이 오셔서 너가 어째서 새벽 기차를 타고 출근하지 않았는지 물으신단다. 우리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여하간 지배인님이 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 문 좀 열거라. 방이 지저분한 것쯤은 지배인님이 이해하실 거야. 안녕하세요, 잠자씨. 그 사이 지배인이 친절한 의도로 그를 불렀다. 지금 저의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여전히 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의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지배인님. 그게 아니면 어째서 기차를 놓쳤겠어요?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회사일 뿐이에요. 저녁에도 외출을 한번 하지 않아 제가 화를 낼 정도였지요. 요즘은 8일 동안 시내에서 일하면서도 저녁에는 집에만 있었어요. 그때도 식구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살펴본답니다. 그나마 실톱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저 애의 유일한 낙입니다. 예를 들면 2, 3일 정도면 작은 액자 하나 정도는 만들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지금 제 방에 걸려 있어요. 그레고르가 문만 열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배인님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식구들만으로는 그레고르가 문을 열게 만들 수 없거든요. 저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서요. 아침에 자기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몸이 아픈 게 틀림없어요. 곧 나가요. 그레고르는 느릿느릿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부인, 저도 달리 생각할 수는 없군요. 지배인이 말했다. 별일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안타깝게 여기시든 다행스럽다고 여기시든 저희 장사꾼들은 몸이 조금 불편한 것쯤은 대개 장사를 생각해서 그냥 참고 넘겨야 한답니다. 그럼 지배인님께서 이제 들어가도 되겠니? 참다 못한 아버지가 이렇게 묻고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옆방에서는 불쾌한 정적이 감돌았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째서 여동생은 다른 식구들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은 것일까? 아마 이제 막 침대에서 일어나 아직 옷을 입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는 걸까? 그레고르가 일어나지도 않고 지배인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인가? 그가 실직당할 위험에 처해서인가? 그렇게 되면 사장이 해묵은 비청산을 들먹이며 부모에게 또다시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인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거리였다. 그레고르는 여전히 여기 있고 가족을 버릴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양탄자 위에 누워있는 것이 좋았다. 게다가 지금 그의 상태를 알고도 지배인을 방으로 들이라고 진지하게 요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나중에 그저 적당한 변명거리를 찾아 간단히 둘러대기만 하면 될 이 사소한 결례 때문에
그레고르가 당장 해고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울며 불며 매달려 지배인을 성가시게 하느니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그를 귀찮게 하지 않는 편이 훨씬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불확실한 태도는 다른 식구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잘못된 처신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잠자시 마침내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자네는 방에서 죽치고 앉아 그저 예 아니요 라고만 하면서 부모님께 쓸데없이 큰 걱정거리만 안겨주고 있지 않나.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네만 자네는 지금 정말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네. 지금 자네 부모와 사장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당장 이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네. 놀랍네. 정말 놀라워. 난 자네가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인 줄로만 알았네. 그런데 잊어보니 자네는 갑자기 이상한 변덕을 부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군. 오늘 아침에도 사장님은 자네의 직무 태만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넌지시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 자네에게 맡긴 수금 때문일 것이라고 말이야. 나는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당치도 않은 이유라고 말씀드렸다네. 그런데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네 고집을 보니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군. 사실 자네 자리는 결코 확고한 것이 아니라네. 원래 자네와 단 둘이서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쓸데없이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있으니 굳이 자네 부모님 모르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군. 최근 자네 실적은 아주 실망스러워. 영업이 썩 잘 되는 계절이 아니라는 것점은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영업이 안 되는 계절이라는 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잠자군 있어서도 안 되네. 그렇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흥분해서 다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린 채 소리쳤다. 예, 금방 문을 열겠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해서 그럽니다. 현기증이 나서 일어나기 조금 힘들 뿐입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곧 다시 기력을 차릴 겁니다. 막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는군요. 하지만 벌써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담? 어제 저녁만 해도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부모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부터 이미 사소한 조짐이 있었다는 말이 맞아요. 제 상태를 눈여겨보았다면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어째서 제가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결건하지 않아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배인님, 제 부모님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게 하는 비난들은 전부 가당치 않습니다. 이제껏 제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보내드린 주문서를 아직 보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어쨌든 8시 기차로 떠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나는군요. 지배인님, 부디 여기 계시지 말고 가십시오. 금방 회사로 가겠습니다. 사장님께도 그렇게 전해주시고 말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변명을 모두 쏟아내는 동안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이미 연습한 덕분에 옷장까지 수월하게 다가갔고 이제 거기에 기대어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다. 정말 그는 문을 열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배인과 직접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지금 그렇게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 모습을 보면 무슨 말을 할지 정말 알고 싶었다. 이들이 경악한다 해도 그것은 거의 탓이 아니니 태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묵묵히 받아들인다면 그레고르 역시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급히 서두르면 8시에는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매끄러운 옷장에서 서너 차례 미끄러졌지만 결국에는 몸을 힘껏 들어서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반신이 타는 듯이 아파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레고르는 가까이에 있는 의자 등받이로 몸을 던진 다음 작은 다리들을 이용해 그 가장자리를 꼭 붙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는 몸을 가늘게 할 수 있었고 가눌 수 있게 되었고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이제 지배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나요? 지배인이 부모님에게 물었다. 이 친구가 설마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애가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우리가 저 애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그레테. 어머니는 여동생을 불렀다. 엄마 왜요? 다른 쪽에 있던 여동생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 너 의사 선생님께 가야겠다. 그레고르가 아프단다. 서둘러 의사 선생님 좀 모시고 오느라. 지금 오빠가 내는 소리 들었니? 그건 짐승의 목소리였어요. 라고 지배인이 말했는데 어머니가 질러대는 소리에 비하면 확연하게 조용한 목소리였다. 안나.
아버지가 복도를 통해 부엌 쪽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쳤다. 당장 열쇠 수리공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금세 그레테와 안나가 치마 끄는 소리를 내며 복도로 달려나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복도로 달려나가 현관문을 열었다. 문 닫히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큰 사고가 터진 집에서 늘 그렇듯 두 여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한층 차분해졌다. 귀에 익은 덕분인지 그에게는 자신의 말이 아주 분명하게 아까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여기며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때 사람들이 보여준 확신이나 자신감에 그는 마음이 한결 좋아졌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인간 사회 속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의사와 열쇠 수리공, 사실은 이 두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지도 않고 이들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리라 기대했다. 밖에 있는 사람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자 그레고르는 최대한 명료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헛기침을 조금 해보았다. 물론 이 소리도 아주 낮게 내리 했다. 이 헛기침조차도 사람의 기침 소리와 다르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그것을 감히 판단할 자신이 없었다. 그 사이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부모님과 지배인이 함께 탁자에 앉아 귓속말로 나누거나 어쩌면 문에다 귀를 대고 엿듣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밀며 몸을 문가로 천천히 끌고 가서 의자를 놓아두었다. 그리고 재빨리 몸을 그쪽으로 던진 다음 문에 기대어 그의 다리 밑바닥에서 점액 물질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에 기대어 똑바로 일어섰다. 그리고 잠시 고된 노동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런 다음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리며 애썼다. 안타깝게도 이빨은 없지만 그러면 대체 무엇으로 열쇠를 잡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빨은 없지만 대신 턱이 아주 단단한 것 같았다. 실제로 그레고르는 강한 턱을 이용해 열쇠를 돌릴 수 있었다. 입에 분명 상처가 났는데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갈색 분비물이 열쇠 위로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들어보세요.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가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이 말이 그레고르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내 그레고르라고 계속해 열쇠를 꽉 잡아 라고 크게 소리쳐 주었으면 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 졸이며 자기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레고르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정신없이 열쇠를 꽉 물었다. 열쇠가 계속 돌아감에 따라 그의 몸도 자물쇠 주위로 빙 돌아 이제는 입으로만 몸을 지탱하며 가누는 형국이 되었다. 필요에 따라 열쇠에 매달리거나 모든 체중을 실어 다시 내리 누르기도 했다. 마침내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리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열쇠 수리공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러고는 문을 활짝 열기 위해 머리를 손잡이 위로 올렸다. 그가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야 했기 때문에 어느덧 문은 활짝 열렸지만 정작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선 그는 여닫이 문의 한쪽 문짝을 타고 천천히 돌아나가야 했는데 그 실로 나가기도 전에 꼴사납게 벌렁 자빠지지 않으려면 여간 조심해서는 안 되었다. 그레고르는 여전히 힘겹게 움직이는데 신경을 쓰느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그때 지배인이 앗 하는 소리를 내뱉었다. 흡사 바람이 휙 스쳐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 곧 문 바로 옆에 서 있던 지배인이 딱 떨어진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작용하는 어떤 힘이 그를 몰아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밤새 풀어놓아 뻗친 머리를 손질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처음에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그레고르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오더니 치마를 사방으로 헛돌리며 펄쩍 주저앉고 말았다. 얼굴은 가슴에 파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다시 방 안으로 쫓아보내려는 듯 적개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쥐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거실을 두리번거리더니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제 육중한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흐느껴 울었다. 그레고르는 거실로 나가지도 않고 그저 방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있는 문짝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몸 절반과 옆으로 기울인 머리만 보였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사이 해가 떠서 주위가 한층 밝아졌다. 길 건너편으로 끝없이 길게 늘어선 회색 건물들이 그것은 병원이었다 되어 있네요. 회색 건물들이 뚜렷이 보였다. 이 건물은 창문이 전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는데 굵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땅을 내리치고 있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 때 먹은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침은 아버지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으로 아버지는 이런저런 신문들을 읽느라 이때를 몇 시간씩 질질 끌기도 했다. 바로 맞은편 벽에는 그레고르가 소위로 복무했던 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레고르는 손에 긴 군도를 쥐고 아무 근심 없이 웃고 있었는데 마치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와 군복에 경의를 표해 주기를 바라는 듯 했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과 현관문도 같이 열려 있어서 현관과 그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의 첫머리도 눈에 들어왔다. 자, 이제 그레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는 평정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금방 옷을 입고 견봉 꾸러미를 챙겨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떠나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출장이 고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지배인님, 어디로 가실 건가요? 회사로 가시지요? 그렇지요? 이 모든 일들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일할 수는 없지만 바로 지금 같은 때야말로 예전에 거둔 실적을 생각하셔서 나중에 장애만 극복하면 분명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일할 거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지배인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장님께 지금 빚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여동생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지요. 저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만 다시 이겨낼 겁니다. 그러니 저를 지금보다 더 곤란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회사에서 제 편이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외판 사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잘 벌고 호사스럽게 산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 편견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만한 특별한 계기도 사실 없었지요. 하지만 지배인님이야말로 다른 직원들보다 저희들의 실상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사장님보다 저희 사정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장님이야 경영자라는 역할의 성격상 직원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우를 쉽게 범하시니까요. 거의 1년 내내 밖에서 일하는 저희 외판 사원들은 쓸데없는 소문이나 우발적인 상황들, 근거 없는 모함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처지임을 지배인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그런 것들에 맞서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 정작 저희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데다가 또한 외근 업무를 끝내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고약한 결과를 직접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배인님, 떠나시기 전에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이 조금이나마 옳았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첫마디를 뗄 때 이미 몸을 돌려버렸다. 그러고는 어깨를 들썩이고 입을 삐죽 내밀면서 어깨너머로 그레고르를 돌아보았다.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말을 하는 내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계속 쳐다보면서 마치 방을 떠나지 말라는 엄밀한 지령을 받기라도 한 듯 아주 천천히 문을 향해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는 현관까지 나와 거실에서 마지막 발을 빼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갑작스럽던지 마치 불에 발바닥을 댄 것 같았다. 현관에서 그는 천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계단을 향해 오른손을 크게 내뻗었다. 그레고르는 이 일 때문에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배인을 저런 기분으로 그냥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모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그리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워낙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그레고르가 이 회사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고 더욱이 지금 당장 눈앞의 걱정거리 때문에 앞일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앞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배인을 붙잡아 진정시키고 설득하여 반드시 그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말이다. 여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애는 똑똑한 아이니까. 그레고르가 여전히 조용히 누워있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다. 여동생이라면 분명 여자를 좋아하는 지배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동생이라면 얼른 문을 닫고 현관에서 지배인에게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여동생이 없으니 그레고르가 직접 나서야 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지 못한 데다 심지어 10중 8구 자기가 하는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문짝에서 떨어져 살짝 열린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원래는 출입구 난간을 두 손으로 우스꽝스럽게 움켜쥐고 있는 지배인에게 갈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그를 붙잡을 때를 찾지 못하고 곧바로 작은 비명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 자신의 수많은 다리를 깔고 앉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그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조그만 다리들이 단단한 바닥을 딛고 섰던 것이다. 그는 자기 뜻대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 심지어 다리들이 그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몸을 옮겨주려 애쓰는 모습에 그는 너무나 기뻤다. 이제 그레고르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방바닥 위에 그녀 쪽을 향해 엎드린 채로 움직임을 조정하느라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던 바로 그때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 보였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팔을 쭉 뻗고 손가락을 쫙 편 채 벌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더 잘 보고 싶은지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서 반대로 다리로는 무작정 뒷걸음질을 쳤다. 뒤쪽에 아침상을 차려놓은 식탁이 있다는 사실도 깜빡 잊었던 어머니는 식탁 옆에 이르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황급히 그 위로 올라가 앉았다. 그 바람에 큰 주전자가 엎어져 그 안에서 쏟아진 커피가 양탄자 위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낮은 목소리로 부르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레고르에 대한 걱정은 잠시나마 까맣게 잊었으나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수차례나 턱을 들고 허공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도망쳐 내려와 급하게 달려온 아버지의 팔에 안겼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이제 부모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까지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배인은 턱을 계단 난간에 대고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확실하게 그를 따라잡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지배인은 무언가 예감한 듯 한 번에 몇 계단씩을 훌쩍 뛰어 사라졌다. 휴 하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계단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타깝게도 지배인이 도주가 그때까지 비교적 평정을 유지하고 있던 아버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았다. 지배인을 직접 쫓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레고르가 지배인을 쫓아가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했건만 아버지는 오른손으로는 지배인이 모자와 외투와 함께 소파에 두고 간 지팡이를 움켜쥐고 왼손으로는 식탁에서 그다란 신문지를 집어들고는 두 발로 바닥을 쿵쿵 구르며 신문과 지팡이를 흔들어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다시 몰아넣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고 애초부터 그의 애원을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레고르가 순순히 머리를 돌리려 해도 아버지는 더욱 세게 발을 구를 뿐이었다. 저쪽에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어머니가 창문을 활짝 열어 밖으로 몸을 내민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골목과 계단 참 사이에서 차디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커튼이 펄럭였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이 낫장으로 날아가 바닥 위로 흩날렸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야멸차게 몰아대면서 야만인처럼 쉬쉬 소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로서는 아직 뒤로 물러나는 데는 전혀 익숙하지 않아 움직임이 그야말로 굼뜰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몸을 돌리도록 놔두었지만 그레고르는 금방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몸을 놔두었으면 금방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몸을 트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참지 못할까봐 무서웠다.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든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 등이나 머리를 때려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레고르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뒤로 도망가면서도 전혀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그래서 겁먹은 시선으로 쉼없이 아버지를 곁눈질하며 최대한 빠르게 그러나 실제로는 무척이나 느릿느릿하게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그의 선의를 알아차렸는지 그를 방해하지 않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지팡이 끝으로 이리저리 몸을 들 방향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쉬쉬 소리만 내뱉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레고르는 이 소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계속 듣다 보니 그의 몸을 다 틀고도 헷갈려서 다시 되돌아가기까지 했다. 마침내 다행히도 열린 문틈까지 머리가 도달했지만 덮어놓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몸짓이 너무 넓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아버지가 지금 같은
기분 상태로 멀리서나마 다른 쪽 문을 열어서 그레고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통로를 터줄리 만무했다. 아버지의 확고한 생각은 그저 그레고르가 속히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절대로 그레고르가 똑바로 일어서고 그렇게 선 자세로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번거로운 준비 과정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제 장애물은 없다는 듯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레고르를 앞으로 몰아붙였다. 그레고르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단 한 분뿐인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될 대로 때라는 심정으로 문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몸이 한쪽으로 들리면서 문틈 사이로 비스듬히 걸려 누운 자세가 되었다. 좁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느라고 한쪽 옆구리 살갗이 벗겨지면서 상처가 나 하얀 문에 흉한 얼룩이 졌고 몸이 꽉 끼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한쪽 다리들은 벌벌 떨면서 허공에 걸려 있었고 다른 쪽 다리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눌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지금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기회라는 듯 뒤에서 그를 세차게 걷어찼다. 그레고르는 피를 철철 흘리며 방 안 멀리까지 날아갔다. 아버지가 지팡이로 친 문까지 닫히자 마침내 사방이 조용해졌다.